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교육행정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교육학 개론을 책임지고 있는 지아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뵌 이유는 2026년 9급 시도교육청 대비 모의고사 3회분을 준비해서 왔는데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펴낸 그 실전 모의고사 있잖아요. 근데 실전 동영 모의고사 여기에 들어있는 문제들이 저는 그 여러분들이 실전 대비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이게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여기 이제 15회가 들어있는데 요거 각각이 전체 전범위를 골고루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전 모의고사를 준비하고 싶다. 여러분들 점수가 몇 점이 나올지 궁금하다. 이러면 이 책에 있는 이제 문제들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져온 3회분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걸 다 하셨다는 전제하에 저랑 테마별 기출보기도 다 했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준비도 개인적으로 다 하신 분들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짜 나올지도 모르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7급에서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우리 시험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9급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게 굉장히 좀 생소한 개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100점 맞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준비를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건데 이거 출력하셔서 문제 푸셔서 점수 좀 많이 안 나온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요거는 지금 일반적인 우리 시험보다 제가 좀 난이도도 올렸고 그리고 잘 안 나왔던 문제들을 대거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공부하려고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일단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 있는 문제가 먼저고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거의 이 문제가 다 마무리되신 분들에 한해서 이 실전 모의고사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는 한국교육사 교육 철학에서 이제 출제한 문제인데 다음 중 고려시대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향교는 지방에 설치된 관악교육기관으로 이름 1교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 향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이제 생겨난 건 맞아요. 그리고 지방에 설치된 관악교육기관도 맞는데 요 뒤에 이르 밀교의 원칙에 따라 전국적으로 설치된 건 조선시대 때부터였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학 12도는 국가가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리 잘 하셔야 되는 게 사학 12도는 사립교육기관이고요. 관악의 부진을 보완하며 과거 준비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교육사 할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그 관악과 그 민간교육기관 요것들을 구분해서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뭐 중앙에는 국자감이 있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고 이런 그리고 중앙에도 중등교육기관으로 4개 학당이라고 그래서 학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학당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에 있는 향교, 요거를 이제 중등교육기관의 관악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외에 서원이나, 지금 나와 있는 사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교육기관으로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요약기본서에도 잘 정리를 해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그런 관악과 사학의 구분을 시대별로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3번을 보자면 국자감 얘기인데 국자감은 유학교육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과거 준비 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얘가 일단 답이네요. 3번이 답이고 4번 같은 경우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고려의 교육제도는 왜 우리가 흔히 고려하면 불교를 되게 강조했다, 사회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불교를 중심으로 교육제도도 운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착각을 하기 쉬운데 고려 역시 유학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은 교육철학 안에서도 사실은 한국교육사 아니죠. 서양교육사에서 문제를 출제한 건데 다음 중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세 분들은 어쨌든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목적으로 보았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 이제 덕은 반복된 행위를 통해 형성된 습관을 강조했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차별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대로 행할 거다라고 본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습관이나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덕을 좀 실행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 요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감각적 경험을 통해 인식이 형성된다고 보았고 답이 지금 옳지 않은 것이 4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2번하고 좀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요거 바꿔서 보여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능력이 선천적으로 완전히 결정된다고 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 습관을 통해 덕과 능력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키워드를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얘는 이제 교육심리 상담 평가에서 나온 문제인데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지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새로운 학습 내용을 기존의 인지 구조와 의미 있게 연결하고요. 그리고 학습 내용 간의 의미를 확장하거나 구체화해서 이해를 심화하고 이러한 과정은 정보의 장기 기억 저장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지 전략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부호화라는 라고 이제 말하는 그 인지 전략 안에 정교화나 뭐 조직화나 심상 요 세 가지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얘는 답이 연결시키겠다 했으니까 정교화를 선택하시면 되고 나머지도 좀 보자면 시험 같은 경우는 정보를 반복해서 단기 기억을 유지하는 전략을 말하고요. 조직화는 정보를 구조화하거나 범주화하는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교화, 조직화, 심상, 이미지 요 세 가지가 이제 부호화의 예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호화라는 거는 정보를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에 해당한다라고 보시고요. 우리 그 인지주의, 인지론적 학습 이론에서 정보 처리 이론 했었잖아요. 거기 보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호화 전략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정교화를 물어보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나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7급 공무원 시험에 요 주제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제 기본서에도 요 내용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갖고 와봤는데 다음 중 데이비드 콜브의 경험학습 사이클에 포함되는 단계로 옳지 않은 거 단계 4단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직관적 통찰이 답인데 요거 어떻게 정리하실 거냐면요. 그 콜브의 경험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건 학습이 경험을 중심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경험학습 사이클이잖아요. 학습이 경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이클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학습자는 먼저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여기 구체적인 경험을 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관찰하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추상적 개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능동적 실험의 과정을 거친다. 이 4가지 단계를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능동적 실험 이게 모두 경험학습 사이클에 포함되는 단계인데 직관적 통찰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 카페에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해설지 안에, 그러니까 카페에 올려드리는 그 문제 안에 해설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혼자 보기 되게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준비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콜브의 학습 유형을 기본 강의 때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저는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뭐 적응자, 적분, 수융이라고 해서 혹시 요 단계를 뜻하는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일단 이 시험, 그러니까 이게 7급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시험에서도 이제 요 4가지의 개념이
이름 이런 것들을 물어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 시험을 대비해서는 구체적 경험, 반성적 관찰, 추상적 개념화, 능동적 실험 요 네 단계가 경험학습의 어떤 사이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혹시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요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셨다가 적분수 융 이렇게 외워주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너무 힘들 것 같으면 7급에서 나왔던 것처럼 요 네 가지 단계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상담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상담 이론을 다 아우르는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인간 중심 상담은 비지시적 접근을 강조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REBT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논박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 3번 보시면 정신분석 상담이 현재 행동을 수정하는 데 중심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행동주의 상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번 행동주의 상담은 강화 원리를 활용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 그래서 얘는 답이 3번인데요. 3번인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 상담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가 인간의 무의식.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과거 경험을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담 기법으로 자유 연상, 꿈 분석 등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이번에 7급 시험에도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예전에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왔던 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 좀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그 민수의 영어 점수가 70점인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 민수의 학교 전체 학생 100명의 영어 점수 평균이 60점. 그러니까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는 10점인 거예요. 그리고 민수의 학교 내 등수는 16등. 그래서 규준 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정규 분포상에 이 내용들이 좀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고 할 때는 여기를 이제 평균이라고 얘기하고 여기가 1표준 편차 지점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도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0점. 그럼 여기가 10점 정도 10점 떨어져 있는 거니까 70점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민수라는 학생의 지점수는 딱 봐도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점수가 1이면 여기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50 플러스 10 곱하기 1이니까 T점수는 60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백분위가 지금 등수가 16등이고 전체 학생은 100명이니까 16% 100분위로 따지면 84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맞고 이 4번이 틀린 문제였는데 스테나인 점수 여기 보시면 제가 요 밑에 표시를 해드렸는데 여기 보면 우리 예전 9등급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등급이 4%, 2등급 7%,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등급인데 아까 전에 저기 보면 상위 16%잖아요. 그럼 요거 합치면 11%, 여기쯤 해당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스테나인 점수 7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7이라고 볼 수도 있고 1, 2, 3, 4, 5, 6을 뒤집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아까 그 정규분포 상에 그 중심값하고 여기서 여기가 이제 평균을 중심으로 여기고 지점수가 여기고 1표준 편차, 2표준 편차인데 1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의 한 84%에 해당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평가도구의 양호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출제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뢰도를 이렇게 크게 놓고 이 안에 타당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뭐 타당도가 신뢰도 안에 들어있는 요 개념. 그래서 제가 요게 헷갈리면 뭐 결혼할 상대자를 놓고 믿을 만한 사람 중에서
결혼 상대자로 타당한 사람 이렇게 해서 좀 좁혀가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 이거는 어떤 타당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당도가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성립되기 어렵겠죠. 신뢰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신뢰도는 검사 결과 일관성, 이 검사를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그리고 타당도를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했는데, 타당도를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인 거죠. 오히려 그 타당도가 신뢰도의 충분 조건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객관도는 채점자 간 일치도를 의미하며 평가자의 주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되고요. 실용도는 검사 실시의 편리성,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한 개념이다. 요거는 요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준비를 해드렸는데,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렵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문제 안에서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1번 보시면 학습자의 삶과 연계된 학습을 강조한다. 2번 교과 간 통합의 연계를 통해 학습의 전이를 촉진한다.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한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틀렸냐면 교사의 교수 설계 역할이 축소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강화돼야 하는 거죠. 전문적으로 강화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3번이 답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다 맞는 내용이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는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에서 제가 그 타바라고 하는 학자가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된 적은 없는데 임용고시 문제나 아니면 7급 공무원 교육학 문제에서는 간간히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몰라서 이제 이 부분도 요약 기본서에도 넣어드렸고 여기에서도 이제 문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교육과정 개발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가나에 해당하는 대표학자를 이제 고르는 문제인데, 가를 보시면 교육 전문가보다는 현장 교사가, 이게 중심 키워드가 이거거든요. 현장 교사가 직접 참여하는 단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을 강조하고, 단원 개발은 시험적 교사학습 단원 구성, 시험 단원 검증, 개정 및 통합, 구조 개발, 새 단원 정착 및 확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타바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타바. 타바의 그 현장 교사, 현장을 강조한 개념, 현장을 강조한 교육과정 개발 이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이 했는데 토대 다지기, 수기, 설계, 특히 이제 이게 수기 단계가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워커의 교육과정 개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요약기본서에 이렇게 정리를 다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약기본서에 보면은 타일러 모형, 타바 모형, 워커 모형, 위긴즈와 맥타이 모형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의 특징을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보자면, 일단 타일러는 출발점이 이제 목표 설정에 있고요. 타바 같은 경우는 학습자의 필요를 진단하는 거, 그리고 얘는 교사 중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교사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성이 강조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타일러 같은 경우는 목표로부터 시작해서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커, 지금 방금 한 건데 강령, 수기, 설계라고 해서 이 단계를 기억하시고요. 참여자 간 타협, 합의의 과정을 중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얘를 이제 자연주의적인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육과정 개발 참여자 개발 과정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전체 과정을 기술한다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기술적인 특징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위긴즈와 맥타이의 백워드 설계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바라는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평가를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 경험이나 수업을 계획한다라는 측면에서
여기가 이제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백워드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또 영속적 이해라는 개념도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요 개념을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교수 설계 모형 및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제가 또 요즘에 또 밀고 있는 게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이고 이번 작년 시험이죠. 작년 7월 공무원 시험 교육학 문제에 요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의 어떤 단계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시험은 엄청 세부적인 내용을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문제 정도만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1번부터 보자면 딕과 캐리의 모형은 체계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며 교수 분석과 학습자 분석 단계가 처음에 나오죠. 여러분들 그 딕과 캐리의 모형 그 그림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 건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교수 분석, 학습자 분석 단계를 처음에 시작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림을 떠올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 라이겔루스의 정교화 이론은 학습 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거시적 조직 전략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라이겔루스 그러면 거시적이다. 거시적 조직 전략이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인 구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전체적인 구조에서 점차 세부적인 내용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거시적인 조직 전략. 그래서 라이겔루스. 왜 우리 라이겔루스의 라는 영어로 하면 라쥐라고 해서 되게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 미시적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켈러의 ARCS 모형은 학습자 인지구 이게 아니라 이건 제가 바꿔드릴게요. ARCS 모형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동기를 유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모형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글자가 뭐 주의 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족감 이 첫 자를 따서 ARCS 모형이다라고 부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동기 유발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정리를 하셔야 돼서 답은 3번이었던 문제였고요. 4번 에디 모형 같은 경우는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의 단계로 구성되며 다양한 교수 설계 모형의 기본 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11번 교육사회에서 출제한 문제인데 해석적 교육사회학 이론에 대해서는 아직 최근에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것도 예전에 나왔었고 그리고 뭐 7급 문제에서는 최근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일단 해석적 교육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막 결정론적으로 거시론적으로 보기보다는 미시적으로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번 같은 경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를 의미 해석과 상호작용의 산물로 본다.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현상학적 사회학이라고 할 때 이것도 해석적 교육사회학 이론인 건데 인간의 주관적 경험 세계, 인간의 주관적 경험 세계를 중시한다. 얘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민속 방법론이 이제 틀렸는데 요거 고쳐서 말씀드리면 민속 방법론도 해석적 교육사회학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무조건 걸으셔야 되거든요. 요거는 해석적인 관점이 아닌 거라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민속 방법론은 사람들이 일상적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 질서를 만들어가는 방식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석적 접근은 지금 이제 뭐 상징적 상호작용론, 현상학적 사회학, 민속 방법론 이런 것처럼 교육 현상을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 문제 역시 교육사회 문제인데 교육사회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진짜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능이론, 갈등이론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문제를 만든 건 뭐냐면 앞에 문제랑 연결해서 요 얘기를 좀 하려고 한 건데 현상학은 교실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주관적 의미, 현상학 할 때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의미 요거를 좀 키워드로 갖고 가시라고 문제로 출제를 한 거고요. 우리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뭐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와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건 기능이론. 그리고 사회 계층 간 격차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는 건 갈등이론. 이거는 이제 서로 바꾸면 되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식과 진리를 단일하고 보편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단일하고 보편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 이것도 반대로 써야 되는 부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3번 문제 평생교육 관련 문제인데 우리 평생교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평생교육법을 이제 읽다 보면은 뭐뭐 할 수 있다가 있고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로 좀 표현을 해드린 건데 시도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도 교육감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해야만 한다.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진짜 지역마다 모든 지역에 평생학습관이 있거든요. 이게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학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뒤에 문제가 나올 거예요. 나올 거지만 평생교육사 관련해서는 모든 평생교육기관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라는 건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요 부분도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번 우리 이거 평생교육의 장애 요인 작년 시험에 나왔던 최근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제 요약기본서에 보면 제가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이라고 해서 크로스의 이론과 그 다음에 다크너이드 메디암의 이론을 좀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보시면 뭐 둘 다 뭐 상황적 요인, 제도적 요인, 기질적 요인에 대해서는 제시를 했는데 요 크로스의 이 세 가지 요인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다크너이드 메디암 같은 경우는 정보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크로스의 평생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이 아닌 것은 우리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랬을 땐 여러분들이 정보적 요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이거 내용을 좀 보시면 둘 다 이제 상황적 요인이라는 건 뭐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 가정에 어떤 책임질 일이 있다거나 직장 문제 등 학습자의 어떤 내적인 원인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라고 하니까 환경적이고 외부 환경으로 인한 장애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바빠서 평생 교육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 제도적 요인은 뭐냐면 이건 이제 기관, 교육기관의 운영 방식, 절차, 정책 등으로 인한 참여가 제약될 때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면 제도적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질적 요인이 학습자의 내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거죠. 뭐 내적 신념, 자기인식, 자존감 부족 등 심리적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습 불안감, 낮은 동기 등 학습자의 내적 상태에서 기인하는 장애를 우리가 이제 모두 기질적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개인적 장애 요인이 아니죠. 교육기관의 부족이나 접근성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 요인에 해당이 될 거고 이번에 개인의 동기 부족, 시간 부족 요게 이제 기질적 요인. 개인적 장애 요인인 거죠. 그리고 상황적 장애 요인이 직장, 가정 등의 여건으로 인해 학습 참여가 어려운 경우니까 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부 환경적인 요인, 상황적 요인을 맞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없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요거 이번에 작년에 7교육 문제에 나왔던 내용을 제가 변형해서 이제 보여드린 건데 다음 중 던의 정책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책평가 기준이라고 해서 이 던이라는 분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정책평가를 할 때 이 6가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적절한지, 정책 목표가 바람직한 건지, 효과적인지,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의 개념이잖아요. 능률성은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효과를 산출하는데 투입된 것과 산출된 비, 경제성이 있었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응성이라고 하는 건 대상 집단들의 욕구, 선호, 가치를 만족시켰는지, 형평성은 정책 집행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이 여러 집단의
평등하게 배분된 정도, 적정성은 정책 목표의 달성이 문제 해결에 공헌했다, 적정했다. 그러니까 뭐 적절성, 적정성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보시면 효과성, 제가 고치면서 보여드릴 건데 효과성은 정책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의미하고요. 능률성은 정책 목표 달성에 소요된 비용이나 자원의 효율성을 의미하며 투입 대비 산출의 관계를 따집니다. 그리고 충족성이라고 하는 건 정책이 사회 문제를 얼마나 충분히 해결했는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적정성을 우리가 이제 충족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영어를 번역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답이 4번이었는데 대응성은 정책 결과가 특정 집단의 필요 선호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번 문제 우리 이제 교육행정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관료제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체제 이론에 대해서는 문제를 많이 안 다뤄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갖고 왔고요. 요거 이제 답이 4번이었는데 체제 이론은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방체제로 봅니다. 요거 폐쇄체제로 오답 많이 만드는데 개방체제로 보고 투입 과정 산출의 관계 속에서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이론, 뭐 이렇게 과정을 중시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체제 이론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얘는 답이 4번이 틀린 내용이었고 과학적 관리론 작업의 표준화와 능률성 향상을 중시하고요. 인간관계론은 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심리적 요인을 중시합니다. 관료제는 규칙과 절차에 따른 합리적 조직 운영을 강조하죠. 나머지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7번 의사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이 의사결정 모형도 여러분들 반드시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답은 뭐였냐면 혼합 모형은 합리 모형과 만족 모형이 아니라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요거 문제 내기 되게 편하고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답이 3번인데 나머지 거 보시면 점증 모형은 기존 정책을 기초로 해서 부분적인 수정과 보완을 통해 정책을 결정해서 가장 보수적인 접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족 모형은 여러분들 이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성을 추구하지만 만족할 만한 대안을 선택하는 선에서 이제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쓰레기통 모형은 완전 우연적인 이제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합리성 위에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맨날 설명해 드리는 내용인데 합리 모델, 만족 모델, 점증 모델, 혼합 모델도 지금 말씀드렸고 최적 모델만 얘기를 안 드렸는데 최적 모델의 요 앞부분에 요걸 따서 제가 여기 보시면 초합리성. 근데 이 초합리성이 리더의 초합리성일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에 이런 리더의 초합리성을 이제 포함하는 것이 뭐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중앙집권적인 그런 어떤 단점, 위계적인 단점을 가지고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쓰레기통 모델은 아예 얘네랑 다른 선상에 있어서 비합리적이면서 우연적 선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조직화된 무정부 조직 상황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모델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8번 문제 보시면 이것도 이번에 이제 나온 적이 없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나올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막상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처음 본 문제가 오히려 더 쉽게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음 본 문제 나오면 이거 쉽겠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다음 중 학급 경영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질서유지 관점은 당연히 학급의 규율과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이겠죠. 질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니까 조건 정비 관점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정비하는 거니까 학습 환경과 물리적 조건을 중요하게 보는 거. 조장 활동 관점은 이제 교사가 있는데 조장들이 활동하게끔 좀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학습자의 자율성과 참여를 강조한다. 이거 우리 안 배워도 이 세 가지는 맞는데 네 번째를 보시면
교육 경영 관점이라고 해놓고 다시 질서 유지 관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통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4번이 이상한데? 라고 뽑으시면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4번을 좀 설명드리자면 교육 경영은 수업이랑 학습을 중시하는 입장이에요. 질서 유지, 규율과 통제, 조건 정비, 학습 환경 조성, 조장 활동 자율성과 참여, 교육 경영, 수업 학습 중심.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뭐 학자도 사실 7급 시험에는 이제 나온 적이 있긴 한데 뭐 도일, 쿠닌, 글래서. 근데 우리 시험은 이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놓고 학습의 질 향상과 교육 목표 달성에 초점을 갖고 있으며 교육활동 자체에 의미를 주고 있다. 여기도 보시면 초점, 안정적인 교실이 질서 유지 관점일 거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은 조건 정비 관점일 거잖아요. 그리고 자율성을 중시하는 조장활동 관점이니까 학생의 선택과 참여,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도 보셨다가 시험에 나오면 잘 적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다시 보시면 교육 경영으로서의 학급 경영은 수업과 학습 활동 자체를 중심으로 학급을 운영하는 관점으로 학습의 질을 높이고 교육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둔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19번에 이제 교육 법규에 대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되며 그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죠. 무상 교육으로 진행이 된다. 꼭 기억하시고요.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제가 이거 아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라 채용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이라고 정리를 하시고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답은 3번이었고 마지막 20번은 장학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것도 뭐 여러 번 출제되었고 이제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임상장학이라고 하는 건 수업 전 협의와 사후 협의를 통해 교사의 수업을 분석하면서도 교사의 자율적 성찰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준다.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임상장학은 수업장학이고 마이크로 티칭도 다 같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묶는 게 제일 중요하고 동료장학 같은 경우는 교사 간 수평적 관계를 이제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는데 학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장학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임상 장학의 절차를 경우에 따라 일부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장학은 요게 이제 어디서 틀렸냐면 장학사의 지속적인 지도와 피드백 요게 틀린 거죠. 앞부분은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학이라고 할 때는 교사가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장학 형태고 얘도 보고서를 직접 쓴다라고 하는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식장학은 이제 뭐 그냥 교장 교감 선생님이 밖에서 보시면서 이제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교사의 수업 개선을 목적으로 하되 체계적 절차보다는 간단한 지도와 조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모의고사 1회분 말씀드렸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2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